KF-21 보람에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했던 KF-21이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요청대로 KF-21을 위협하는 경쟁자부터 수출 전망까지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람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4대 핵심 기술 자체 개발 논란, 인도네시아 분담금 논란 따위는 별 문제도 아닌데요. 이번의 위기는 자칫하면 KF-21 사업 자체가 시궁창에 처박힐 수도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사안을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우리 적성국도 아닌 국내 기관이 제기했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숨겨진 이야기까지 모두 다 털어보겠습니다. 최근 KF-21 보람의 초도 물량 양산 수량을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헛소리인데요. KF-21 초도 물량이 무려 50%나 줄어들면 우리 공군은 당장의 공중전력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중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은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량으로 최소 430여 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술기는 4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정 수량의 전술기도 보유하지 못한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전술기 410대라는 계산은 1968년 베트남 파병을 대가로 미국에서도 입한 F4, 1982년 라이선스 생산한 KF5 제공호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운용기간 개량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적어도 40에서 50년 된 구용 전술기까지 가용 전력으로 잡아야 간신히 적정 보유량 근처에 도달할 수 있는 셈입니다. F4, F5 계열 노후 전투기들의 퇴역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전술기는 기껏해야 380대 남짓입니다. 심지어 2024년 20여 대 추가 퇴역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전술기 보유량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 텐데요. 그나마 F-35A와 FA-50이 각각 20여 대 추가 도입이 계획되고 있지만 이 정도 숫자로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를 메우려면 KF-21 물론 초도 물량이 최소한 40대는 필요한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림짐작으로도 기존의 보유량을 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근 각종 정보 채널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탄약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그-29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그-29 수리와 관련 기술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ICBM 같은 민감 기술도 아니고 애초에 남아돌아 처치곤란인 미그-29를 처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데요. 북한은 김일성 집권기부터 미그-29를 도입하기 위해 방연항공기제 작소를 설립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작 20여 대 분량의 미그-29 부품만 보유한 상태라 유명무실할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미그-29가 대량으로 유입된다면 종이비행기라고 취급받았던 북한의 공중전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북한이 아무리 미그-29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중전력을 앞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수적 주력기는 젠5, 젠6, 미그-21 같은 1950년대 유물이 전부였습니다. 70년 이상의 고령 전투기라 이륙이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보유량이 800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지만 사실 이 정도 전력 차이면 일당백도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그-29가 대량으로 도입된다면 더 이상 일당백의 전투 따위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미들급 이하의 전투기들 예컨대 F-16이나 FA-50으로는 파일럿의 숙련도가 공중전이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성장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악의 적성국인 북한의 전력이 증가한다는 건 절대 간과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우월한 전투기가 필요한 이때 KF-21 보람의 초도 물량을 반토막 낸다는 건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도 물량 감소는 단순히 한번 양산 물량을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은 KF-21 양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일례로 KF-21
KF21은 40대 양산을 기준으로 한 대당 880억 원의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초도 양산임을 감안하면 저렴하기까지 한 가격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양산 비용이 과도하다는 억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해당 논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관련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초도 물량이 절반인 20대로 줄어들면 KF21의 양산 가격은 단숨에 1,000억 원 이상을 돌파하게 됩니다. 슬슬 규모의 경제를 형성 중인 F-35A의 양산가가 대당 946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생각하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당연히 국내 도입은 물론 수출 시장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추가 양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KF-21 블록2로 예정된 2차 양산 물량 80대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KF-21 초도 물량 축소는 단순히 양산 수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F-21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의 미래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단적으로 국내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외국 입장에서는 초도 양산 물량 축소 결정이 KF-21 사업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수출 시장 악영향은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KF-21 개발에만 카이를 비롯해 700여 개의 크고 작은 방위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도입 물량 축소, 수출 좌절까지 이어진다면 산업 생태계가 휘청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익명의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죽을 힘을 다해 개발했더니 산업 생태계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확실히 이쯤이면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심정마저 드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게 국내 정부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국방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정책 설립,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등 안보 환경 전반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입니다. 사실 알만한 사람은 이 이름을 듣고 그럼 그렇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게 카이다는 KF-21 사업 초창기부터 20년에 걸쳐 사업 타당성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일례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2013년 카이다는 KF-21 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계획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이다는 개발비 과다 축소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약 2,0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 횟수, 6대의 시제기 등을 고려했을 때 개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 주장한 것입니다. KF-21 개발사 중 일각의 반대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개발 사업에 끌어들였다 해서 말로만 듣던 그 일각을 담당하는 게 카이다인데요. 그러나 카이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해외 항공업체들에 의뢰 계산을 다시 해보니 KF-X 개발 비용이 본계획의 2배 이상인 17조에서 19조 원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평균 가격이 대략 40%쯤 향상되었음을 돌이켜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불과했는데요. 실제로 KF-21 개발 비용은 8조 8천억 원으로 기존 계획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다는 개발비과 다를 이유로 리스크가 적은 개조 개발 방식을 재현했습니다. F-16이나 F-18을 플랫폼으로 사들여 이를 기반으로 버전2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로열티 지급까지 따져보면 개발비와 큰 차이도 나지 않는 데다 대려 전투기의 성능은 무장 탑재량, 기동성, 저피탑 능력까지 전부 KF-21보다 떨어집니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카이다의 주장은 우리 돈으로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요. 물론 카이다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거나 KF-21에 억하심정이 있어 저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카이다가 국방정책과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제언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초부터 카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리스크를 강조하고 사업 진행을 재고시키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대규모 무기 도입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물며 단군 이래 최대 국방사업인 KF-21 개발 사업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태에 연한 관료주의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카이다는 의도적으로 KF-21 양산을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연시킴으로써 내년도 국방 예산 반영을 가로막았습니다. KF-21이 2024년 조기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사실 지난 8월 이미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절차상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지난 5월 KF-21이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조기 양산을 위한 모든 무대가 갖춰졌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예산이 영원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게 카이다라는 것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카이다는 지난 10월 30일에서야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은 획득했으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고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미성숙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5차 국방위원회 회의하루 전이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본래 계획대로 KF-21을 양산하기 위해선 최소 2,300억 원이 필요한데 양산이 지연되면 추가 비용만 1년에 5,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과 3간 다 태우는 꼴이죠. 예를 들어 라팔의 경우 프랑스가 정확히 지금과 똑같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도 생산과 무장통합 추가 예산 지원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2002년 진행된 대한민국의 FX1 사업에서 탈락할 라팔은 이후 처수주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프랑스 전투기, 성능은 구리고 값만 비싼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탓입니다. 초도 물량이 감소한다면 KF-21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갇혀버릴지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원고를 작성 중인 지금 카이다의 초도 양산감 주관을 수용하되 향후 무장시험 결과에 따라 20대를 추가 총 40대를 확보하는 방안에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KF-21 초도 물량을 두 번에 나누어 양산하겠다는 건데요. 정부 관계자는 조건부긴 하지만 일단은 기존과 같은 40대를 기준으로 잡은 만큼 KF-21 개발에 관련된 방산업체들도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KF-21 보람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2024년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초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권고를 받은 것입니다. KF-21 사업이 본격적인 순항 궤도에 들어간 뒤로 만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 권고한 대로 초도 양산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줄어들 경우 한 대당 가격이 1,300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 수출은 거의 포기해야 합니다. 게다가 생산국에서 양산 수량을 줄였다는 꼬리표, KF-21 양산 관련 700여 개 업체의 도산 위험성, 그리고 이로 인한 양산 지연까지 가정한다면 KF-21의 시장 경쟁력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 된 밥에 코가 빠졌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F-21이 석권을 노리고 있던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KF-21 개발 사업이 천문학적인 예산만 소모하고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중국과 프랑스 역시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못지않은 뻥스펙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공산국가나 공산국가였던 나라들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가 무기체계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페이퍼 스펙과 일치하는지 직접 굴려봐야 깨닫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러시아는 자국의 기술로 첨단 무기를 만들기나 하지 중국은 러시아 무기를 무단으로 카피하거나 미국의 기술을 빼돌려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탓에 미얀마,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같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나라들은 중국 무기를 잘못 수입했다가 온갖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AS조차 받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돈 내고 쓰레기를 사온 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건 기술 확보나 성능의 질적인 격차를 떠나 중국 무기는 일단 개발에 성공이 양산만 하면 어떻게든 팔리긴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이 KF-21의 대항마로 밀고 있는 전투기가 바로 FC-31입니다. 중국에서 수출을 최우선으로 개발한 FC-31은 5세대 스텔스기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은 2015년 발생했던 F-35 기밀 유출 사건을 통해 중국 스파이가 빼돌린 첨단 기술이 FC-31에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로 F-35 도입이 어려운 나라들의 극대안으로 FC-31을 제안하며 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름 아닌 UAE인데요. 아마 이쯤에서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UAE는 최근 KF-21 블록2 사업 참여 루머가 나올 만큼 KF-21에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니의 분담금 미납과 첫 생산량 감소 문제 등으로 KF-21의 개발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첫 마수거리를 기록할 수도 있는 UAE에 중국이 FC-31을 제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비록 부실한 엔진과 빈약한 내구성 등 문제가 많다고는 하지만 FC-31은 어찌되었든 5세대 스텔스기라는 타이틀이 붙은 전투기입니다. 실제 성능이 어떻든 KF-21보다 반수합선 기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스파이짓으로 F-35 기술을 빼돌린 것까지는 사실이니 F-35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혹하기 충분합니다. 중국 무기가 성능이 어찌되었든 팔리긴 팔린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거기다 지난 2월 UAE의 고등운영기 도입 사업에 대한민국의 T-52, 중국의 L-15에 밀려 고배를 마신 사례도 있다 보니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중국의 도전은 아직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방산강국이며 라팔이라는 걸출한 전투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KF-21은 라팔과의 4.5세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효용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이 라팔의 상승세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때는 10년 동안 단 한 대도 판매 실적이 없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아 8년이 아니요 따위의 조롱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통한 성능 검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에서 군비가 증강하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예산 부족, 미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F-35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의 라팔은 상당히 매력적인 전투기인데요. 주요 장비와 부품이 모두 프랑스산이라 미국의 제재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넘어야 할 가장 험난한 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라팔을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 전투기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라팔 F5를 개발하여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왠지 익숙한 사업 순서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라팔을 대한민국의 KF-21처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의 개량이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라팔은 유독 업그레이드 시기를 KF-21 개량 계획과 유사하게 꾸리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2028년까지 블록2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 초에 블록3의 최초 도입을 예상하는데요.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라팔 F5의 개발을 끝내고 KF-21에 앞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프랑스의 의도대로 된다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 수출 시장은 물론 5세대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도 라팔 F5에 밀려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KF-21의 초도 물량 감소로 가격까지 치솟으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의 FA-50도 처음부터 빛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T-50의 전력화는 2005년 시작되었지만 정작 첫 수출이 이루어진 건 그로부터 6년 후인 2011년 FA-50으로 개량되어 인도네시아가 도입했을 때였습니다. 워낙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 모태인 T-50이 훈련기치고 가격이 높았다는 게 원인이었는데요. 그러나 경공격기 시장에서 이는 오히려 굉장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동급 최강의 성능이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맞아 비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FA-50은 진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필리핀 공군에서 운용 중인 FA-50PH가 미 공군과의 훈련 중에 F-22를 격추한 것인데요. 아무리 F-22의 무장과 성능을 제한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한 훈련이라지만 로우급 경공격기 FA-52 하이엔드, 그것도 현존하는 지구 최강의 전투기 F-22를 격추했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산국인 우리 입장에서 이보다 뿌듯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식에 더욱 큰 관심과 기쁨을 드러낸 곳은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인 다른 나라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야당의 총선 승리로 계약 축소를 들먹이며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FA-50, F-22 격추 사건으로 인해 여론과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의 군사매체 디펜스24는 FA-52, F-22에 대해 격추 판정을 획득한 것을 집중 조명하며 특별 영상까지 편성할 정도인데요.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은 그동안 정치권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다루어졌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가를 할 시점이었다며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대한민국이 FA-50 7호기와 8호기를 납품한 지 불과 10일 만에 9호기와 10호기가 연달아 폴란드에 인도되면서 탁월한 생산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간 월 생산량이 2기 남짓이라던 카이의 공식 발표가 믿기지 않는 순간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2달 남은
2023년 내 남은 GF 모델 2대를 추가로 인도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 빠른 속도로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FA50으로 획득한 생산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KF21의 수출 역량 역시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하물며 성능이 예상을 얼마나 아득히 뛰어넘을지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FA50이 겪어야 했던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돌아갈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FA50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아덱스 2023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2021년 대비 46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성장을 증명해냈는데요. 하지만 이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수출 계약 규모가 아니라 단 하나의 무기 체계였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이날 민간에 첫 선을 보인 KF-21은 5분여간 진행된 기동 시범을 통해 수평급선에 배면 비행 등 F-21 랩터에 버금가는 압도적인 기동성을 자랑했는데요. 해외 잠재 고객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은 건 덤이었습니다. KF-21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KF-21은 최초 단발 엔진 전투기로 기획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직전인 2012년 KF-21에 구상하는 윙테일 형상과 카나드 윙의 두 가지가 갑론을 박을 벌이다 최종적으로 윙테일 형상의 단발 엔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프로기인 KT-1 웅비, 단발기인 FA-50을 만들어 본 게 전부인 대한민국은 우리가 쌍발기를 만들 만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경제성까지 생각하면 단발기를 개발하는 게 정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수조원을 들이고도 FA-50 업그레이드판에 불과한 전투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FA-50이 동급 최강 수준의 훌륭한 경공격기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미들급, 나아가 개량을 통해 하이급 포지션까지 넘볼 수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FA-50 버전2는 FA-50의 개량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FA-50 블록 20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천만다행히 단발기에 대한 우리 공군의 강력한 반대와 요청으로 KF-21은 쌍발 엔진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KF-21의 운명을 결정지은 선택이었습니다. 일례로 F-15 미그-29, 수호-27,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공중우세 전투기들은 모두 쌍발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전투력과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대부분의 측면에서 단발 엔진보다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발 엔진 전투기는 단발 엔진 전투기보다 귀환율이 높습니다. 쌍발기의 엔진 출력은 불의의 사고로 엔진 하나를 잃더라도 비행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술기 손실 중 대부분은 평시에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한 명의 파일럿을 육성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이보다 몇십 배 비싼 전투기 기체의 전력 보존을 위한다면 높은 귀환율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쌍발 엔진은 엔진 출력이 단발에 비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무장량을 갖출 수가 있고 기본적인 동체 자체도 크기 때문에 엔진 간 거리를 넓힐 경우 매립식 내부 무장창을 확보하는 데 용이합니다. 단발기의 높은 경제성과 정비용이성, 유지보수 비용의 저렴함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이긴 하지만 제공권 장악을 염두에 둔다면 쌍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KF-21은 GE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GE는 시제기 기체용을 포함한 도합 240대의 F414 GE400K 엔진과 예비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F414는 FA-50용 F404 G102 엔진과 매우 유사해서 동일한 정비 개념을 가집니다. 따라서 현재 공군이 정비창에서 운용 중인 F404용 시운 전실과 정비 시설을 약간 개수하면 F414 엔진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정비 개념을 사용하기에 T-50 계열 공군 정비사 역시 기본 교육으로 F414 엔진을 정비할 수 있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F-21은 쌍발기이면서도 단발기의 정비용이성, 저렴한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F-21에는 3중 디지털 블라이 바이어와이어 시스템, LE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되며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받음과 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는데요.
A사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처럼 송신부와 수신부가 따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송신부, 수신부가 통합된 작은 송수신 모듈 1천여 개가 밀집해 고정된 최첨단 레이더를 말합니다. 굳이 회전하지 않고도 정면 기준 약 120도의 탐지 범위를 가져서 충분한 영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사 레이더는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될 경우 매우 신속하게 소프트웨어의 작동만으로 전자적으로 레이더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기동하는 물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KF-21 보람의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을 기술인데요. 이른바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이 이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일각에서는 KF-21 개발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도전했고 결국 우리만의 자체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A사 레이더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인 IRST도 마찬가지입니다. KF-21에 탑재된 IRST의 경우 전방 50km, 후방 100km의 탐지가 가능한 세계 최고 레벨의 장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전파를 통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미사일 등을 유도하는 기술,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통칭 EOTGP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OTGP는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만큼 목표물의 실제 영상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레이더와 달리 방해 전파 등으로 교란하기 힘들고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표적 탐지가 가능하면서 레이저를 사용해 무장 유도 및 지상 표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 통합 전자전체계 EW 스위트 역시 현대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이자 KF-21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국산 기술들인데요. KF-21은 여기에 추가로 저피탐 설계까지 갖춘 덕에 5세대 이상의 개량 잠재력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사각 정렬 설계와 매립형 안테나, S자 공기흡입구, 평면 동체와 반매립 무장창 등이 레이더 탐지율을 낮춰주는데요. 특히 KF-21은 레이더 전파 반사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 기술이 적용되어 미 해군의 FA-18EF 슈퍼호넷보다 낮은 RCS를 달성해냈습니다. 게다가 블록3에서는 내부 무장창까지 적용되면서 F-35의 더욱 개선된 RCS를 달성할 계획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대부분 국산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KF-21의 국산화 비율은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개발진들은 양산이 시작되면 KF-21의 국산화율을 80% 이상까지 바짝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진을 제외하면 열의9은 국산 기술이 투입된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조차도 2030년대까지 F414 엔진을 베이스로 한 1만 파운드급 이상의 자체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계획대로만 개발하게 된다면 100% 국산화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KF-21과 LAH, MAH, 그리고 FA-50으로 이루어진 우리만의 미래 공중전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면의 과제도 있습니다. KF-21 양산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초도 물량 양산이 반타작나는 불상사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KF-21 사업은 2032년까지 총 120대 규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군은 KF-21의 공대공 버전인 블록1을 2026년부터 40여 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후 단독으로 추진하는 추가 무장 시험을 거치고 2028년까지 총 7천억 원을 투입하여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보유한 KF-21 블록2 80여 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멀티롤 전투기로서 KF-21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2024년 중 KF-21의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 고정익동에 KF-21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강구영 카이 사장은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제2공장 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믿을만한 정보 채널을 통하여 카이가 KF-21 FA-50GF의 적기 납품을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현재 한 달에 시제기 0.7대를 만들었던 KF-21 조립 라인이 월 평균 2대에서 최대 3대까지 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제2공장까지 건설된다면 3대 이상도 염두에 둘 만한데요. 이런 마당에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꼴입니다. 그나마 KF-21 사업에만 차질을 빚으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겠지만 KF-21 개발에 참여한 기업만 카이를 포함해 700여 개에 달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초도 양산 40대를 기준으로 선투자를 감행하고 생산 라인을 증설해 왔는데요. 그런데 카이다의 주장대로 초도 물량을 반토막 내버리면 시설과 생산 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 비용은 물론 치명적인 인력 노수 현상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카이다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미뤄온 탓에 결론에 대해 반박하고 재준비할 시간마저 부족합니다. KF21의 사업 일정을 돌이켜보면 양산에 관련된 사업 타당성 조사를 7번 가까이 진행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카이다는 양산이 진행되기 직전에 되어서야 사업 부적합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KF21 양산을 위한 2,300억 원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방사청 입장에서는 KF21 양산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15억 8,904만 원이 넘는 손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카이다의 조사를 받아들이고 양산 수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거나 정부가 기존 양산 계획을 고수하길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인데요. KF21 사업은 이제 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KF21 블록3에서 내부 무장창을 완성해 5세대에 5.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개량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라는 허황된 꿈을 좇는 동안 대한민국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만강의 궤도차 73량이 집결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CSIS는 북러 국경 사이에서 막대한 수량의 궤도차가 러시아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최대 수량이었던 20량의 3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이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언가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 방수포에 감싸여 있어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는 몰라도 중요한 물건이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의 언론들은 북한의 무기 체계와 포탄이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물자를 소모할 러시아가 구식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제 대포와 탄약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몰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수준 높은 군사기술이 북한에 유입되리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게 미사일 기술일지 아니면 석유와 금속 등의 자원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위협할 무기에 쓰일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의식한 건지 이례적으로 현무포에 이어 고위력 미사일 세간에서 현무5라 부르는 미사일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많은 우리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SLBM에 이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의 개발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무 시리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량이 모자랍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전략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는 아무리 많이 생산하더라도 수백 발을 넘기 어렵습니다. 이미 현무 시리즈의 총 생산량이 1000발을 넘긴 상태에서 추가로 현무4-5를 대량 배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와 장비의 한계 때문인데요. 현무의 체급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해 기존의 현무 발사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8륜 차량을 발사대로 사용하던 현무2 계열 미사일은 현무2C부터 10륜 차량을 발사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번 2023년 국군의 날 행사에 공개된 현무 미사일 역시 10륜 차량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해당 미사일이 현무2C나 탄두 중량을 증량한 현무4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이 커질수록 발사대도 커져야 합니다. 당연히 탄두 중량이 6에서 8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는 더 큰 발사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두뿐 아니라 탄두를 날려보낼 발사체의 무게까지 생각한다면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전체 무게가 36톤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현무5를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발사대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런데 기존 부대는 이미 1000발이 넘게 비축된 현무2 계열 미사일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는 인구가 부족해 창립이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인구 부족에서 야기된 현재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는 복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메울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결국 현무5 계열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현무2 계열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 중구식화, 노후화된 일부 부대를 현무4-5를 운용하는 부대로 개편하거나 국군의 다른 부대를 해산해 여유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규모 부대를 편제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연문은 북한과 나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너에게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으나 현무만 많이 생산한다고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의 방사포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천무 MLRS와 천무에서 운용이 가능한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 합동화력함 등이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 무기 체계로는 완전히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중인데요. 공중에서 항공폭탄이나 미사일을 투하하는 것은 배나 지상발사대에서 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훨씬 강력한 미사일과 폭탄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일방적인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서방의 방공무기가 대량 도입된 2023년에는 그 위력이 크게 반감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무기가 바로 항공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입니다. 러시아군은 각종 전폭기와 폭격기에 사거리가 길고 위력이 강력한 여러 종류의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해 우크라이나의 후방을 유린했습니다. 공격이 가장 거셀 때는 여러 변전소가 파괴되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전역이 대규모 정전에 빠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마하로 비행하는 와중에도 하드포인트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음속의 공기저항을 뚫고 발사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떨어지다 동체에 부딪히지는 않는지도 면밀히 검사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함정이나 지상무기에서 발사할 때는 미사일의 크기를 키워 자세 제어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추가할 수 있지만 전투기는 구조상 미사일을 최대한 가볍고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손바닥만한 임무 컴퓨터 하나에 온갖 통제 기능을 쑤셔 넣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사일에는 일가견이 있는 대한민국도 이렇다 할 공대지 무장을 개발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았던 건데요. 개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데 비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는데요.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룡입니다. 천룡은 지난 2021년 F4 전투기를 이용해 유도탄 분리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비슷한 체계인 타우러스와 비교하면 사거리만 800km로 타우러스 대비 300km 이상 증가하였으며 탄두 중량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타우러스의 경우 미사일 전체 중량은 약 1.4톤, 탄두 중량은 480kg에 달합니다. 전술탄도 미사일로 유명한 에이테크스의 전체 중량이 약 1.6톤, 탄두 중량은 220kg 내외임을 감안하면 전체 무게 대비 상당한 고위력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타우러스 한 발이 에이테크스 2배 이상의 화력을 갖춘 셈입니다. 천룡 역시 최소한 에이테크스의 2배 이상의 탄두 무게를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스텔스 디자인과 스텔스 도료 등을 활용해 스텔스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중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F4에서 시험 발사가 진행되었음을 감안하면 FA-50부터 KF-21까지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전투기에서 폭넓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일례로 천룡 역시 이중관통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경쟁 체계인 타우러스, NVDA의 스톰섀도우는 지하 공동을 파악하고 목표 지점에 맞추어 폭발하는 스마트 신관 역시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지하 갱도나 터널, 방공호 등 파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천룡 역시 같은 체계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동급 미사일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신토부리 천룡을 운용한다면 더할 나위였겠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면 부족한 성능을 감수하면서까지 국산 미사일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것만 잘 극복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첫 공대지 미사일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후기형인 만큼 사거리도 기존 체계보다 훨씬 길고 위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데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천룡의 수출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폴란드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위 산업에서 탈도 일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산 무기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KF-21 보람의 블록2의 공동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폴란드가 KF-21을 정말로 도입한다면 핵심 무장인 천룡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폴란드의 KF-21 도입이 확정된다면 KF-21에서 운용 가능한 여러 국산 미사일 역시 폴란드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이 정말 화려한데요. 미국이 운용하는 최강의 대방사 AARGM 수준으로 개발이 예정된 대방사 유도탄2 공중발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국형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중국의 강력한 함대를 뚫을 창으로 개발되는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스텔스기까지 사냥할 수 있는 IR 센서가 탑재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초과시선에서 적전투기를 제압할 수 있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 마지막으로 핵탄도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격파할 수 있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까지 한국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을 폴란드에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말씀드리고 보니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현재 폴란드가 KF-21의 공동 개발을 대단히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폴란드에 이 모든 미사일을 판매하고 나아가 라이선스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제공, 독일과 프랑스의 갑질에 시달리던 유럽 각국의 공군에게 우리 전투기와 미사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닌데요. KF-21이 기존에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전 세계에 인정받게 된 계기는 FA-50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 무장의 가장 큰 특징은 KF-21과 FA-50 양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F-16 같은 비교적 소형 전투기까지 수출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유럽으로 양분되어 있던 전투기 무장 시장에 대한민국이라는 다크호스가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과연 역사상 최대의 위기라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